김원호의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 음악에도 온도가 있다면 겨울의 문턱에 선 지금 내 귀에 가져가고 싶은 누군가의 연주는 따뜻함일 때가 있습니다. 이 겨울 더운 나라로 떠나는 여행자가 주섬주섬 자기 짐 속에 챙겨 넣은 짧은 소매의 옷들처럼 지금 내 마음의 온도보다 조금은 더 따뜻한 음악의 온도를 기대하며 골라 듣는 음악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라벨의 볼레로, 블루스가 넘실대는 에릭 클랩턴의 기타와 음성, 고맙게도 거리에 퍼지기 시작하는 캐롤도 그런 마음이 나뿐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합니다. 어느 겨울 기차역 앞, 이제 막 여행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오전이면 낯선 도시의 길 위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건 어쩌면 그런 따스한 온기를 찾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줄이 길게 선 빵집에서 막 뽑은 카푸치노 한 잔을 들고 지도를 보는 사람, 그 앞에서 동전이 없으면 담배라도 내놓으라는 거리의 약자들, 크리스마스 마켓거리로 김을 후 뿜어내는 끓는 와인통 주변으로 모여드는 이들, 연인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발그레한 볼의 여인, 여름 내 젤라또를 팔던 문 닫은 가게 앞에도 어김없이 털모자를 파는 이들이 좌판을 팹니다. 언제나 뜨거울 필요는 없었나 봅니다. 다시 여행자가 된 길 위에서 깨닫는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마음의 온도보다 조금은 더 따스한 온기였는지도 모릅니다. 12월의 둘째 주, 따뜻한 온기로 나누고 싶은 소파에서 전하는 유럽 이야기. 여러분의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의 김원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독일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아드벤츠 칼렌더라고 하는 독특한 달력놀이를 이미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까지의 그 날들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숫자로 되어 있는 그 날짜 달력,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조그마한 초콜릿이라든지 장난감 선물들이 있어서 이게 튀어나오면서 특히 어린이들을 기쁘게 하는 일종의 달력놀이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기다리던 날들, 어떤 날들이 있었을까요? 설날? 추석? 저는 개인적으로 정월 대보름을 굉장히 기다렸었어요. 시골 출신이라서 특히 불놀이 좋아하는 저는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그런 날들을 기다렸던 기억도 있고요. 특히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어린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어른들도 모든 도시들이 정성스럽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축제의 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기대감들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이 독일어로는 바이나크츠마크트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있는 형형색색의 등불들, 예쁜 장식들, 그런 열기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건 요즘 한국의 시국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뉴스를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또 추운 이런 날에도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여행 얘기나 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봄은 오고 겨울은 지나고 좋은 날들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가며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에게 위안과 그리고 응원을 보내는 말씀과 함께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고요.
첫 회 방송은 잘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녹음일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파 여행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1편에 이어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오늘 이 녹음실에는 특별히 초대된 손님이 있죠. 오늘 그분과 함께 하이델베르크로의 두 번째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호 씨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게스트로 소파 여행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날이니까 자기소개 좀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로 자전거 나라 독일 지점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이시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첫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얼굴도 예쁘시고 이름이 참 예쁘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목소리만 들리니까 이런 얘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시요란 이름이 본명이시고 네. 무슨 뜻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제 이름 들으시면은 한글 이름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놀랍게도 제 이름이 한문이에요. 떼시자에 나무 번성할 요자를 써서 나무 번성할 요. 네, 되게 좀 특이하죠. 좋은 뜻이네요. 그래서 나무가 때에 맞춰 어떻게 크게 되듯이 번성하셨나요? 때가 이제 오셨나요?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영양분을 연말도 되니까 축적하고, 네. 덕담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요. 올해는 올겨울에 좀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이게 시요란 이름이 또 다른 뜻으로는 그 노래할 때 요를 써서 시와 노래 이런 뜻으로 또 들리기도 해요. 너무 좋네요. 좋죠? 그 뜻이 너무 좋네요. 네. 해석은 제 마음이라고 네. 뭐 그렇게 또 손님들에게 여행하시면서 어필하시는 것도 또 기억하기 되게 쉽지 않을까 생각도 괜찮네요. 들고요. 하여간 이름 때문에 제가 가끔씩 놀리기도 하는데 예,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 싶고요.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얘기를 이제 해주러 오셨는데 네. 자주 가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자주도 또 가고 제가 또 드리지 가장 못할 사랑하기도 하고, 네. 네, 얘기들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뭐 12월 초 지금 독일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한창이에요? 네. 네, 어때요? 지금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처음 보신 거 아닌가요? 사실 독일 여행할 때 한번 봤었어요, 저는. 예전에 언제였어요, 그게? 그게 영국에서 교환학생 할 때니까 거의 2013, 14년. 한 2, 3년 전이네요. 네, 그때 봤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교환학생하고 지금 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런던 여행을 갔다 오셨구나. 사실 지금 이시호 씨가 런던을 한 5일 정도 여행을 하고 지금 막 도착해서 이 녹음실에 온 건데요. 네, 그랬죠. 야, 독일에서 지금 런던까지 비행기도 아니고 버스로 장장 13시간? 14시간이나 14시간. 왕복으로 지금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피로한 상태로 도보 해협을 해저 터널로 지나 벨기에를 지나 지금 독일까지 도착하자마자 몇 시간 쉬시다가 지금 녹음실까지 와주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어때요? 런던 많이 예쁘죠? 지금 크리스마스 때문에? 런던 정말 예쁘더라고요. 펍 같은 곳도 레스토랑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다 해놔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좀 좋은 사람들 좀 많이 만났어요? 혼자 여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 피로 때문에 저녁에 일찍 들어갔더니 아직 크리스마스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예. 외로운 여행만 하지 마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영국에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뭐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 건 뭐 큰 도시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네. 독일하고 비교할 때 좀 어때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영국에 가시게 되면 하이드파크라든지 뭐 그린파크라든지 그런 공원에 많이 가실 텐데 그 크리스마스 마켓이 가장 크게 열려져 있는 공원이 하이드파크에 있는 윈터랜드였나? 아무튼 거기였는데 거기에 갔더니 제가 놀랍게도 거기서 독일어를 발견을 했어요. 출구, 입구 그게 독일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그러니까 독일 문화라는 네. 걸 거기서도 보여준다는 거죠? 왜 여기에 독일어가 있지라고 봤더니 영국의 크리스마스라는 문화 자체를 가져간 게 독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문화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문화, 마켓. 거리를 밝히고 뭐 선물 같은 네. 것들 구입하고 나눠주고 이런 문화가 원래는 독일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유럽에서 도시들이 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거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리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등 불 밝혀놓고 소품들 팔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팔고 이런 분위기들이나 뭐 글리바인이라고 하잖아요. 글리바인은 뭐 프랑스어로는 뱅쇼라고 하죠. 뜨겁게 달군 와인. 네. 이게 이제 조금 달달한 와인에다가 그렇게 고급 와인은 아니죠. 거기다가 시나몬이라든지 아니면 오렌지 또 꿀 같은 것들을 넣어서 푹 끓여가지고 먹는 독일 말로 글리렌이라는 게 달구다란 뜻이죠. 그래서 네. 글리바인은 달군 와인, 뜨겁게 와인도 달구고 이걸 마시면 또 몸이 달구어져요. 그래서 추울 때 그거 먹으면 감기도 예방되고 몸도 좀 후끈 달아오른다 그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독일 문화라서 독일어를 쓰는 나라들이나 오스트리아, 빈도 그렇지만 그런 언어를 쓰는 독일어권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기념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이나 파리 같은 곳들은 큰 도시니까 그래도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독일에서 그런 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이델베르크랑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스튜어트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스튜어트가 그렇죠. 스튜어트 왕조의 네. 제임스 1세의 딸이 그 하이델베르크로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을 왔죠. 팔칠한 백작가로 시집을 네. 왔었고 그래서요. 시집을 와서 거기서 자기 친정집에다 그걸 보낸 거예요? 아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네. 거기서 막내딸을 낳게 되는데 그 막내딸이 하노버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아들을 한 명을 더 낳아요. 하노버 공국에 있는 공국으로 시집을 갔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영국의 왕이 되죠. 조지 1세라는 네. 이름으로 지금 영국의 왕 하노버 왕조를 열었던 그 왕 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때 그걸 가져가서 그거를 영국에다가 맞아요. 런던에다가 퍼뜨린 거예요. 네. 이런 그렇다고 해요. 고급 정보를 또 런던을 여행 갔다 오더니 독일에까지 갖고 오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지금 독일 도시들 크리스마스 마켓도 취재도 하고 할 겸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뉘른베르크를 또 다녀왔거든요. 뉘른베르크는 오늘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 좀 갔다가 저도 왔죠. 200km를 지금 운전해서 왔는데 아우토반을 달려서. 그래도 일요일이어서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았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다 있지만 사실 뉘른베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좀 작은 도시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한 곳들이 있죠. 로텐부르크라든지 아헨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도 굉장히 예쁘지만 규모가 큰 도시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은 아무래도 뉘른베르크가 떠오르고 프랑크푸르트도 규모가 굉장히 커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전 독일에서 가장 높은 것들을 시청사 앞에 세우거든요. 뉘른베르크 확실히 또 이 남부 바이에른의 분위기하고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크리스마스 마켓을 또 오늘 경험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네. 뉘른베르크 소세지는 드셨나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소세지는 사실 독일에 이제 살면서도 제가 제 돈 내고 제가 밥 먹을 때는 네. 가능한 한 이제 좀 그렇죠. 다른 것들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체험하고 싶다 보니까 오늘은 좀 소세지는 피해갔고요. 근데 이 뉘른베르크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 뉘른베르크의 소세지가 아주 유명하죠. 손가락만한 길이에 흰색. 직화로 직접 굽죠.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먹는 거랑 또 차원이 그쵸.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번 추천합니다.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하이델베르크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이델베르크 제가 여행하는 얘기들로 조금은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은 좀 제가 아껴놓은 얘기들을 풀어야겠는데 고성 얘기를 좀 해야겠죠. 뺄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이델베르크에 여러 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델베르크를 고성의 도시, 고성가도라고 하는 길이 있을 만큼 독일에는 여러 고성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고성가도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독일 남서쪽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라고 할 텐데 독일에 왜 이렇게 성이 많은 거예요? 시오 씨가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는 또 독일의 역사랑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총 3번의 제국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중에서 첫 번째 제국인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모습은 신성 로마 제국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수백 개의 작은 연방 제국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영주라든지 아니면은 왕들이 자기가 머물 공간들 그런 성들을 만들다 보니까 독일에는 정말 많은 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성들 중에는 산 위에 있는 성들도 있지만 사실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성들이 사실은 시대적으로 볼 때는 대략 한 16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뷰르츠부르크에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레지덴츠라든지 잘츠부르크에 있는 레지덴츠라든지 마나임에 있는 레지덴츠 이런 성들이 많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성들이 위치를 산이나 언덕 위에서 이 지면 평지로 좀 내려오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 계기를 살펴보려면 일단은 산 위에 성이 왜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산 위에 성이 지어진 이유는 일단은 경치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적들이 오는 것들을 좀 빨리 감시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이유도 그쵸. 있을 두 번째가 테고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산 위에다 짓게 되는 건데, 근데 1500년대가 지나고 이제 화약이 발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화약을 이용을 해서 대포라는 무기가 발명이 되니까 산 위에 있는 성까지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산 위에 성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대포 공격이 일상화되고 그 화력이 굉장히 이제 더 세지게 되면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성의 위치만으로는 방어를 할 수 없겠다라는 그쵸, 판단들이 그쵸. 이제는 아예 평지로 내려오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또 하나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베르사유 궁전이 만들어졌던 것들도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루이 14세에 의해서 축성된 베르사유 궁전이 사실은 사냥터의 평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에 굉장히 광활하게 조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고급의 왕실 문화라든지 귀족 문화와 함께해서 유럽 전역으로 유행처럼 번져갔다는 거죠. 나도 베르사유 궁전 같은 궁전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진 영주들이 많이 늘어났을 테고 그런 것들이 1600년대 이후에 독일에 있는 많은 성들에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성이 갖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성들 중에서의 그 어떤 위치 아니면은 가치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뭐 규모 면에서나 역사적인 가치 면에서 말이죠. 아마 유럽에 있는 성들을 많이 여행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성을 가시게 되면 일단 성이 다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복원이 않고. 됐거나 아니면은 그쵸. 원래의 형태들을 그래도 큰 성들의 경우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나 네. 아니면 고쳤거나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이델베르크는 독특하죠. 뭔가 폐허가 된 요새라는 느낌들,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된 것 같고 아니면 그 시간이 뭔가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뭐 그런 부분에서 또 가치가 높은 것 같고요. 네. 사실 규모가 큽니다. 이 규모가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큰 편이고 도시 규모가 또 작다 보니까 이 성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힘이 센 가문이 살았던 걸로 보여지죠, 사실. 그렇죠. 거기 살았던 가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팔츠 백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었는데 왜 미네네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텔스바흐라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팔츠 가문이 거기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백작 가문이라고 들으셨잖아요. 사실 백작이라는 게 계급상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작이라는 자체는 그 위에 또 후작이나 그쵸. 공작 공작도 같은 있고. 또는 왕이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가문들도 많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백작이란 것도 또 다 같은 백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변방백이라든지 굉장히 네. 또 권위가 센 백작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백작가가 아니었을까?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런 백작가예요. 그래서 팔찌 백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문이어서 백작이라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고성의 규모가 그렇게 큰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팔라틴이라는 나라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가진 제후들이라는 뜻으로 선제후들이라고 부르는 그 7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7명의 선제후들 중에서 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성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성에 좀 올라가 보죠. 사실 이 성에 올라가는 방법들은 걸어갈 수도 있고 네. 찻길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주차할 때가 또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한 그냥 도시에다 차 세워놓고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노레일이 있어요. 모노레일이 사실은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이거를 탑승하지 않고 그냥 걸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가족끼리 애들 업고 그 길을 계단을 들쳐 업고 오시는 그런 아빠들 보면 알려주고 대단하다. 싶어요. 대단하다. 근데 뭐 반쯤 올라오신 분들한테 뭐 그거 얘기해줘봐야 소용도 없고 그쵸. 뭐 그 걷는 길도 사실은 또 예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모노레일이 사실은 입장권에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입장권이 이제 7유로인데 거기 7유로 안에 고성 입장료랑 모노레일 사용 비용이 사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고 오실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튼 뭐 거기까지 올라오면 요금을 내든 안 내든 그 안에 바깥쪽에 있는 정원들은 다 산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산책 즐기는 것도 좋고. 맞아, 날씨가 좋으면 또 진짜 깜짝 놀란 게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아마 올라갔을 텐데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생들이요. 자기들끼리 놀러 와서 거기서 MT 같은 모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거기서 모닥불이라도 펴놓던가요? 아 그렇진 않은데 그냥 모여 앉아서 네. 이야기를 나누는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청춘의 뭔가 한 장면 같은 그러니까 이 성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쵸. 유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되게 올드한 느낌의 도시이지만 네 사실 인구 구성에서는 대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젊은 분위기들을 또 같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도시의 힘, 멋, 그리고 역동성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뭐 학생들만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연인들 걷는 사람도 많고. 너무 예쁘니까 네. 또 거길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도 또 특히 연인들이 유명한 커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올라오시자마자 정원에 먼저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 걷다 보면은 석판이 하나 눈에 띄게 그쵸. 되실 예. 거예요. 아마 그 석판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석판에 있었던 사람들 시를 썼던 그 사람도 그 그렇고 무너진 성 벽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네. 무너진 잔해에 있는 그 시비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시를 썼던 커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커플이 아마 이 성을 다녀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제 독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문호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괴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괴테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사랑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랑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낭만적인 도시에 혼자 오지 사실 않고 괴테가 오래 살기도 했지만 그쵸. 83까지 살았는데 네네. 그 자기의 건강 유지의 비결을 자기가 끊임없이 했던 어떤 연애들 사랑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만큼 괴테하면 또 사랑 얘기로 아주 많은 뭐 소설도 있지만 시도 많고 네. 그리고 연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짝사랑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연인만 12명이죠. 12명 정도가 기록으로 이제 책으로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애했던 여인은 그럼 그중에 누구예요? 그 중에서 문학성이 가장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여인인데 마리안네 폰 빌레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함께 이 도시에 소울메이트였구나. 그쵸 찾아오게 되는데 괴테가 여기 하이델베르크에 그 여인과 같이 찾아왔을 때 괴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라고 하면은 65세였어요. 그때 나이로는 굉장한 나이죠. 그쵸. 65세면. 그 정도면은 거의 한 오늘날로 치면은 8, 90 정도는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괴테가 사실은 젊을 때도 이 성에 찾았었거든요. 20대 중후반과 약 30살이 됐을 네네. 때 괴테의 고향이었던 프랑크푸르트가 여기서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 오는 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테고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을 바이마르라고 하는 굉장히 먼 곳에서 독일의 중부에 해당되는 약간은 동쪽으로 치우친 그 도시에서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주 찾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65세라면 이제 인생의 말년이 새롭게 시작될 때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여기 왔던 뭐 특별한 계기가 있던 건가요, 그럼? 이유라고 하면은 괴테 인생에서 진정한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리드리 실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인이자 네. 희곡 작가였던. 네. 그리고 괴테와 함께 고전 문학계를 이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이제 괴테보다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실로가 훨씬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훨씬 어렸어요. 한 몇 살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10살, 몇 살 13살 정도. 뭐 이 네. 정도 차이가 날 텐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라든지 공허함이 너무 커서 이제 괴테가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온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이탈리아 여행할 때 네. 이탈리아 여행을 괴테가 이제 젊을 때 네네. 했지 않습니까? 네. 35살경에 했었는데 그때 한 2년 정도의 이탈리아 여행이 줬던 어떤 에너지들 그때 교류하고 만나고 여행 자체가 줬던 감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괴테 인생을 거의 이끌어오는 중요한 중심이 되거든요. 줄기가 되고 에너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때 여행을 와서 뭐 라인 강가라든지 마인 강가라든지 뭐 네카르강 같은 하이델베르크나 자기 고향 프랑크푸르트 인근을 여행하면서 좀 되찾으러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조금 드네요. 맞아,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크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이델베르크를 같이 갔던 한 여인이 혼자는 안 있었던 했구나. 거죠. 여행을. 하이델베르크의 그쵸. 그 나이에 그 유명 인사가 그쵸. 혼자 그냥 방황한 건 아니었군요. 네, 한 여인과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안네 폰 빌레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 거는 그죠? 빌레모 네. 씨가 또 괴테의 지인이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였던 건 아닌 것 같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은행원의 부인을 사실은 네. 자기 지인의 부인과 이제 사실은 썸을 탄 건데 뭐 사실 그들은 뭐 플라토닉한 사랑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만 그렇죠. 사실 그때 주고받은 어떤 사랑의 방식은 시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도 알고 또 감동도 받았는데 제가 받은 감동은 그런 거예요. 괴테의 책들을 저도 몇 권을 읽어봤지만 뭐 젊은 베르테르 스푼 같은 경우는 워낙에 훌륭한 책이고 저도 좋아하고 감동적이고 또 쉽게 읽히기도 하고 뭐 시와 진실 같은 또 자서전 겸 수기집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 이외의 책들은 또 쉬 읽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렵고 또 독일어가 아닌 원서로 읽지 않는 이상은 이 감동을 대문호라는 그 칭송받는 이유를 경험하기가 독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독일 사람들도 그걸 다 읽지 않아요. 독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어려울 거예요. 모르기도 네. 많이 모르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시집을 보니까 좀 저는 굉장히 많은 괴테의 또 다른 면모들을 보았어요. 그 표현이라든지 그 표현의 깊이, 감정선의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재치도 있고 맞아요. 그 나이대에 제가 그 나이를 먹어본 건 아니지만 야, 이 정도 연령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그 감수성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걸까? 그죠. 그가 살아온 그 연애의 길은 어떤 것일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건데요.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둘이 이 시를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왕이면 괴테 부분을 그리고 시오 씨가 이 마리안네 폰 빌레모가 썼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줄라이카의 서라고 불리는 이 시 부분이죠. 이거는 지금 서동 시집이라고 하는 시로 발간이 되어 있고 한국말로도 지금 발간이 되어 있죠. 그 12개의 시로 되어 있는 그중에서 8번째 시가 줄라이카의 서인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시에서 화자에 해당되는 이 역할이었던 괴테의 역할은 요세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성경의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요세프. 예, 요세프.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성서 창세기 39장 7절부터 19절까지 이 요세프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요세프가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 모함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기병대장의 군인의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이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기병대장의 아내 그리고 기병대장으로 하여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함께 있던 동료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덕분에 파라오에게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해몽을 해주고 그로 인해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그런 이야기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좀 새로운 버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재밌는 부분은 괴테가 유럽에서 그리고 성경을 모르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 속의 입장이 아닌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로 이제 차용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코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경전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던 많은 옛날 고대 시인들은 그 사랑 이야기로 이것을 각색하거나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괴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을 따랐다는 건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부분은 그 부분 중에서 초대라고 하는 시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괴테가 양심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나이 어리고 젊은 요세프에다 자신을 빗대지는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빌레머 부인은 유혹했던 그 여인이었던 줄라이카로 묘사를 하고요. 자기 스스로는 옛날 페르시아의 아주 고대의 유명한 페르시아의 시인이었던 하템으로 이제 묘사를 한다는 것들 뭐 이거 그래도 양심은 있지 않을까. 양심이 남아있네. 요세프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이 여인보다 젊은 남자에게는 자신을 빗대진 않았다는 뜻이고요. 초대라는 시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을 피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급히 쫓아가는 날도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은 없으니 허나 세상을 내게 끌어오기 위해 세상을 멀리 쫓아낸 이 자리에 이 부분 좋지 않습니까? 세상을 끌어오기 위해 세상을 멀리 쫓아낸 이 자리에 기꺼이 그대가 머물러 준다면 그 순간 그대와 나는 더불어 행복할 것이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 닥쳐오는 일이 채 가지도 않으려니와 지나간 일도 그냥 머물지 않는 법. 머물러 주오 내 사랑. 그대가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기에. 요세프에게 줄라이카가 반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오. 그는 젊었고 젊음은 사랑받는 법. 요세프는 아름다웠다죠. 반할 정도로. 줄라이카도 아름다웠으니 서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내 그토록 오래 고대해온 그대가 뜨거운 젊음의 눈길 내게 보내어 이제 나를 사랑하고 훗날 행복하게 해주니 나 노래 불러 찬미해야 되겠소. 그대 영원토록 줄라이카라고 불리우리. 이제 그대가 줄라이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내게도 이름이 있어야겠소. 그대가 연인을 칭송할 때에는 하템이라고 불러주오. 여기서 말하는 하템이라는 건 그 고대 페르시아의 시인으로 뭔가 자신도 시인이고 이 고대 페르시아의 시인도 시인이라는 공통점으로 이제 그렇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나를 알아본다 해도 주제 넘을 일은 아니오. 성 게오로그라 자칭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성 게오로그와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법이니 모든 걸 선물할 수 있었던 하템타이는 결코 될 수 없소. 나는 가난하게. 여기서 또 하템타이라는 인물은 또 다른 인물인 거죠. 네네. 하템이라는 인물이 같은데 이 사람은 아랍에서의 어떤 부유한 자선사업가 뭐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요. 이 세상 시인 중 제일 호사스럽게 살았던 호템 초그라이는 나는 되고 싶지 않다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 그리 비난받을 일은 아닐지도 모르오. 그러니까 방금 말한 하템 초그라이도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지금 그쵸. 또 빗댄 거죠. 사랑의 선물을 받거나 주는 일이야말로 언제나 커다란 행복이니 말이오. 사랑하며 서로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라오. 다음 시는 하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괴테가 프랑크푸르트의 마리에르 폰 빌레모의 집에 있을 때 이제 쓴 시고요. 기회가 도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야말로 몹쓸 도둑이구려. 기회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랑의 마지막 불꽃까지 훔쳐갔으니 기회는 내 삶의 온갖 보물을 그대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니 나 이제 가난뱅이 되어 목숨이 오로지 그대에게 매달려 있구려. 허나 그대의 타오르는 시선에 나는 자비를 감지하고 그대의 품에 안긴 채 새로워진 운명에 기꺼워한다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는 시우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시를 너무 잘 쓰지 않나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마음의 도둑이 구려. 멋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템이란 괴테의 시의 용어를 그대로 이제 마리안네가 사용을 해서 쓴 답시를 읽어드릴게요. 줄라이카라는 시이고요. 당신을 사랑해 너무도 행복하니 기회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당신을 도둑으로 만들었다지만 그 도둑질이 절 얼마나 기쁘게 하는데요. 그런데 왜 도둑질을 하시는 거죠? 저에게 당신을 자진해서 내주세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믿고 싶어요. 나라고, 내가 당신을 훔친 거라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자신을 내주셨으니 당신에게 훌륭한 보답이 있을 거예요. 저의 평화, 저의 풍성한 삶을 기꺼이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가난뱅이라니. 사랑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 않나요? 당신을 두 팔로 안으면 그 순간 모든 행복이 저의 것인걸요. 사랑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사방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지요. 라일라와 메지눈이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사랑의 길을 말을 해줄 거예요. 내가 사랑스런 그대를 어루만지는 것이 천국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일까? 여전히 장미는 품을 수 없을 듯 밤 꾀꼬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듯하니 남자들의 눈길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남자는 말하죠. 사랑하오, 괴로워요, 갖고 싶소, 죽을 것 같소 라고. 나머지도 대개 어떤지 여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나는 꼼짝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템, 당신의 눈길이 있어 비로소 하루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당신의 눈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처음이다. 정원마다 화사하게 뽐내고 있는 장미를 보고 백합도 보았지. 실측백도 도금냥도 대지를 곱게 단장하는 제비꽃도 보았건만 단장한 그녀는 하나의 기적. 우리를 놀라움으로 에워싸며 힘을 주고 치유하고 축복하여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구나. 다시 병이 나고 싶을 정도로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이 빌레모 부인이, 그러니까 마리엔느란 여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뭐랄까, 그러니까 수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전까지 쌓아놨던 그 둘의 소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나 아니면 이미 뭐 감정적인 벽이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이 시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그 네. 확신이라든지 사랑의 깊이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좀 많이 받았거나 혹은 뭐 그런 환상에 휩싸인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준 자체가 네. 뭐 괴테가 준 시에 전혀 어떻게 보면 묻히지 않을 만큼 문학적인 가치가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다음번 시를 그럼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은행잎. 동방에서 내 정원으로 건너온 이 은행나무 잎에는 비밀스러운 의미가 담겨있어 그걸 아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본래는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진 것일까? 아니면 서로 어우러진 두 개를 사람들이 하나로 보는 것일까? 이 의문의 해답을 찾다가 나는 참뜻을 알게 되었으니 그대 내 노래를 듣는 지금 느끼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을. 자, 이런 시를 남겼고요. 은행나무 잎이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지만 사실 괴테가 생존했던 당시에는 굉장히 이국적인 나무였고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뭐 왕궁이라든지 아주 값비싼 나무로 뭐 아주 화려한 정원에나 한두 개 심어진 그런 귀한 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네. 은행잎을 따다가 직접 편지지에 붙여서 거기다 친필로 쓴 그 시가 이미지로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괴테, 은행잎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찾으시면 이미지로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멋진 필체를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맞습니다. 나이 차이가 뭐 35세나 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괴테라는 인물이 워낙에 유명 인사였고 그런 남자가 하이델베르크에 혹은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머물면서 이 젊은 여인에게 또 사랑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또 표현하고 이것에 대한 담례로 서로 주고받은 그 사랑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하이델베르크 고성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제 성의 다른 부분 이야기도 이어가야 될 텐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괴테랑 마리안네 폰 빌레머라고 하는 여인이 이성을 찾아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었고 낭만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 게 또 하이델베르크 고성이기도 한데 사실 괴테가 이성을 찾아서 그 마리안네 폰 빌레머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었지만 이성의 파괴된 부분을 보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탄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성을 어떻게 좀 무너뜨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이게 하는데 뭐 한두 번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여러 번의 뭐 전란들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네. 겹치면서 있었던 일인데 그중에서 뭐 다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전쟁이랄까요? 가장 네. 큰 피해를 준 전쟁 정도만 한번 시호 씨가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쟁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하이델베르크 고성에 무너져 내린 탑이 하나 그렇죠. 뒷정원에 있죠? 가면 네. 뒷정원에서 보이는 이건 뭐 잔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건물의 한 부분 자체가 그냥 뚝 떨어져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니면 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탑이 있죠. 그 부분에서 그 전쟁, 그 부분이 무너진 그 전쟁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 전쟁은 이제 또 프랑스랑 일어났던 전쟁인데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한 명의 왕이 있어요. 짐이 곧 태양이니라라고 했었던 루이 14세. 네, 루이 14세가 있는데 그 루이 14세의 동생이었던 오를레안 공작에게요. 여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팔츠 백작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독일어로 사람들이 이제 리잘로테라고 부르는데 그 여인이 시집을 가게 돼요. 19살 때 시집을 갔었대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오를레안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남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 그 정도가 남았다는 거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건. 뭐 성적인 취향 같은 것들을 뭐 사실은 드러낸 부분이고. 네네.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 공작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뭐 어떤 쾌락을 위한 뭐 그런 성적 취향들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상당히 좀 원래부터 성적 취향이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오를레안 공작은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묘사한 초상화 속에 보이는 어떤 그죠, 캐릭터 그죠. 묘사들이 뭐 굉장히 부드러운 손이라든지 패션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우리 리잘로테는 시집가서 남편이 뭐 결혼을 하지 말든지 또 남자들하고만 다니니까 굉장히 서글펐을 것 같고 멀리 이국 땅에 말도 안 통하는 동네에 시집갔을 때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갔는데 안타까운 건 이 리잘로테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리잘로테의 오빠가 이제 팔찌백작이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오빠마저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후사를 남기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에 있었던 귀족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저 뒤셀도르프에 팔찌백작 가문에 먼 친척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팔찌백작으로 내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보고 있을 루이 14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루이 14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하러 먼 친척을 데려와. 계승권이 훨씬 가까운 리잘로테랑 결혼한 내 동생이 있잖아. 뭐 하려고 정략 결혼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러려고 이럴 때 한 땅이 건데. 나로 나눠 갖자. 맞아요. 뭐 하는 게 정략 결혼이지. 맞아요. 그러면서 팔츠백작 가문의 계승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1689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도 그렇고요. 지금 남아있는 하이델베르크 고성도 가장 크게 파괴를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약 4년 동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 때 이제 이 부분이 파괴가 되게 되고 하이델베르크 성뿐만이 아니라 도시도 그렇지만 그쵸? 라인 강가에 있는 지금 와이너리로 유명한 많은 뭐 예를 들어 로렐라이 언덕 근처라든지 유람선 타고 즐길 수 있는 그 많은 고성들이 무너진 것도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 때도 무너졌지만 사실은 이때 프랑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나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원래부터 팔츠의 또 영지였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전쟁들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어쨌든 프랑스는 이 전쟁을 통해서 뭐 승리를 했고 당연히 이 전쟁 당시에 뺏어갔던 팔치의 영지가 지금의 알자스 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스트라스부르 뭐 꼴마르 이쪽으로 대표되는 그 엄청난 와인 산지 가장 알짜배기 땅 라인 강가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있는 그 지금 현재의 프랑스 땅이 그때 처음으로 이 독일 팔츠의 국가의 영토였던 것을 프랑스에서 가져갔던 거고, 네. 뭐 여러 차례 또 주고받는 과정들이 이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프랑스로 또 그 국토가 넘어갔다는 그런 그쵸.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알자스 지역은 제가 또 다음번 여행 이야기할 때 이어갈 거니까 그때쯤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마을 하나가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작은 마을 같은. 네, 안에 밖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제일 유명한 보물이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거대한 와인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와인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와인통이란 수식어가 붙어져 있는. 뭐 와인통은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참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오크통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 22만 리터. 네. 야 정말 크죠. 거의 뭐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무슨 건물 한 3층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정도의 그 높이라고 정도 맞아요. 예, 그 정도의 보입니다. 높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인통을 보러 또 많이 들어가시고 또 재밌는 게 그 와인통을 지키고 있는 와인 지킴이가 한 명 있잖아요. 딱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페르케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가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장난기가 굉장히 넘치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되게 재밌는 트릭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직접 와서 그죠. 네. 이 난쟁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기구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얘기해드리기보다는 직접 하이델베르크 오셔가지고 한번 보실 때 그때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를 네. 예, 이렇게 저희가 남겨두는 작은 선물이지 않을까. 이 여행이 사실 저희가 다 얘기해드리면 네. 이 들으시는 분들 재미없을 거예요. 직접 그죠. 한번 오고 싶은 그 기대감도 좀 쌓아가고 또 언젠가 한번 하이델베르크 아직 못 오신 분들이라면 보실 분을 남겨놔야 되니까 저희가 다 얘기하진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호 씨가 이 성 내에서 혹은 성 밖에서 보냈던 시간 중에서 네. 혹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때가 있어요? 자주 가시니까 좀 하이델베르크에서 네. 하이델베르크에서 기억이 나는 게 올해 제가 또 하이델베르크 고성 축제를 갔었잖아요. 여름 축제 갔었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게 거기서 6월인가요? 7월인가요?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그래서 올해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렸었는데 거기가 이제
축제 기간이 되면은 고성 전체를 무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러 갔었는데 그때도 혼자 그 축제를 네. 혼자 여행 요즘에 뭐 혼자 혼술 혼밥 뭐 혼여에 거의 네. 여신이 네네. 다시 이시오시로 등극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니까요. 하지만 고성축제 갔을 때는 약간 왜냐면 조금 외로웠어요. 고성축제는 진짜 연인들의 맞아요. 축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는 누군가는 혼자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다 가족들끼리 다 친구들끼리. 여러분 이 유럽을 헤매 있는 많은 성냥이 분들 여자들의 마음도 크게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낯선 여행지에서 또 이시오 씨를 만난다면 이 손길을 좀 내밀어 주시기를 위로해. 제가 먼저 내미는 걸 거부하지만 않으셔도.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축제를 해마다 찾아오는 커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옆에 앉았는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막 앉자마자 뭔가 주섬주섬 가방에서 꺼내는 거예요. 먹을 것도 꺼내고 막 비옷 같은 거 있잖아요. 방수가 되는 옷도 꺼내고 담요 같은 것도 꺼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도대체 얼마나 왔길래 이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지? 궁금함이 생겨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매년 이때가 또 결혼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보러 오는데 올해는 운이 좋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예매를 했다. 그래서 이걸 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제 또 로망이 하나 생겼죠. 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저도 아직은 고성축제를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보신 그런 공연 자체가 로미오 앤 줄리엣이었던 거예요? 로미오 앤 줄리엣을 보고 또 키스 미 케이트라고 하는 뮤지컬도 보고. 둘 다 뮤지컬이었나요? 그럼? 아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전극 연극이었고 키스 미 케이트는 뮤지컬이었어요. 그럼 여름 축제가 그러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매년 그 무렵에는 이 그쵸. 축제를 하는 거고. 네. 불꽃놀이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그때도 뭐 늘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늘 하는 건 아니고는 6월 첫째 주, 7월 둘째 주, 9월 첫째 주 토요일에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불꽃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는 계절마다 보는 재미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이 해가 진 사실 해가 늦게 지지 않습니까? 네. 백야가 있으니까 그 무렵에 있는 그 저녁에 혹은 밤에 고성 축제가 아주 인상적일 테고요. 너무 좋죠. 제가 아직까지 못 해본 게 하얀 눈 내렸을 때 하이델베르크를 가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사진은 많이 봤죠. 근데 그죠. 뭔가 뽀득뽀득 처음 첫 새벽에 눈 내린 그날 한번 하이델베르크 고성을... 아침에 가서 본다면 진정 멋지지 않을까. 반대편 산자락에서 한번 고성이나 구시가지의 눈 내린 모습을 보는 게 저도 하이델베르크를 언젠가 한번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고요. 저도. 여름 축제를 또 그렇게 다녀오셨으니까 여름 축제 혹시라도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월 말부터 티켓을 온라인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6월 달 또는 7월 달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함께 오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다양한 또 하이델베르크의 모습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 일단 성 얘기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성이 사실 워낙에 오랜 역사 동안에 이제 지어지고 무너지고 또 그런 잔해가 된 것들, 폐허가 된 것들 자체가 주는 그런 낭만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 작가들, 네. 여행자들의 도시로 이제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가 됐던 성이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빅토르 휴고라는 또 시인이 표현한 시가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그죠.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떤 한 구절만 좀 시호 씨가 읽어주시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을 완성시켰던 그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이 성의 역사와 그 모든 곳을 다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하이델베르크는 너무나 작은 도시이지만 이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그 역사의 무게를 이기다 못해 무너져 내렸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굉장한 핵심 역할을 했던 특히 30년 전쟁 당시에 어떤 종교전쟁의 발발 원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오늘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프랑스와의 영토 분쟁들, 루이 14세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자와의 영토 분쟁 과정에서의 파괴,
이런 부분들이 이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했던 그만큼 팔츠라는 나라 자체가 독일 전체 역사에서 하나의 영방 국가에 불과하지만 그 많은 나라들 중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 그런 역사의 도시로서의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하이델베르크 관련되어 있는 노래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저도 그 버전을 참 좋아합니다. 이름은 Memories of Heidelberg. 독일어 노래긴 한데 독일어가 뭐 누가 하냐에 따라 아니면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쵸. 빌 브라이슨이 쓴 여행책에 보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스페인어를 굉장히 추앙하고 독일어를 굉장히 깠어요. 그런 부분 왜 그러셨대요?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뭐 스페인어로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뭐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고 독일어로는 무슨 말을 해도 수용소에서 듣는 얘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 노래는 좀 아주 소곤소곤 속삭이는 그런 노래처럼 들리고요. 제가 한국말로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짧게 읽어드리고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Memories of Heidelberg. 하이델베르크의 추억은 너와의 추억이지.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부터 난 너를 꿈꾸지. 하이델베르크의 기억은 행복한 기억이야. 그렇지만 그 하이델베르크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 고성에서 바라본 폭죽놀이, 난 널 보고 있었고 몇 초간 난 가만히 그렇게 있었지. 낭만적인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 난 결코 잊을 수 없었어. 폭죽놀이가 끝나고도 우린 오래 그곳에 단 둘이 남아있었지. 거대한 성문은 이미 오래전에 닫혀 있었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진 않았어. 오, 하이델베르크의 추억은 너와의 추억이야. Memories of Heidelberg, send memories of you. Und von dieser schönen Zeit, da träum ich immer zu. Memories of Heidelberg, sind Memories vom Glück. Doch die Zeit von Heidelberg, die kommt nie mehr zurück. Beim Feuerwerk im alten Schloss, da sah ich dich sekundenbloß. Doch ein Roman so schön begann, den ich nie mehr vergessen kann. Oh, memories of Heidelberg sind memories of you. Und von dieser schönen Zeit, da träum ich immer zu. Memories of Heidelberg sind Memories vom Glück. Doch die Zeit von Heidelberg, die kommt nie mehr zurück. Das Feuerwerk war lang vorbei. Im alten Schloss, nur noch wir zwei, Baby. Das große Tor. 맛있는 여행. 지난 시간에 카페의 발견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맛방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이 도시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식당 아니면 뭐 맛집 한 군데만 좀 시호 씨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식당을 한번 왠지 거기는 잘생긴 종업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맛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 알트슈타트에 있는 그 춤 로텐 옥센이라고 하는 붉은 황소집이에요. 거기 유명한 집이잖아요. 정말 유명하죠. 정말 많은 역사도 관광객들 가고. 아주 오래됐고요. 200년 맞아요. 이상 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 맞습니다. 거의 200년. 그래서 그 식당에 가게 되면은 그때 왜 1800년대 그때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바꾸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가 남겨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식당 중에 하나이고. 그 집이 영화
그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옛날 영화. 네, 맞아요. 그 영화가 원래는 알테 하이델베르크라는 네, 그 소설. 소설의 그러니까 그 소설 속의 모델이 됐던 집이 그 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왜 또 그 황태자의 첫사랑이 미국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식당이 그 춤 로텐 옥센이라고 하는 붉은 황소집이에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맛집이라고 하면 맛이 있어야 되겠죠, 음식이. 거기 음식이 정말 깔끔하니 맛있어요. 메뉴도 많지 않아서 딱 가시게 되면 메뉴판에 받았을 때 뭔가 정갈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고르기도 편하세요. 그리고 거기 가시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비어를 또 드실 수가 있어서 맥주 한 잔과 맛있는 음식 하나 이렇게 딱 시켜서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옆집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그 집에서 바로 그 뒷블록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은 훨씬 큰 규모고요. 그렇죠. 옛날 무도회장으로 썼던 굉장히 높은 천장을 갖고 있는 홀이 아주 유명하고 여름이면은 바깥에 마당이 있는 곳도 또 유명한데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그 집 이름이 쿨투어 그러니까 이제 문화란 이름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쿨투어 브라우라이 이렇게 부르는 집이죠. 문화 양조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집은 직접 만드는 양조장 와인을 팔고 있고요. 사실 이 집은 서비스가 대단히 훌륭하진 않아요. 특히나 독일어를 혹은 영어를 네. 특히 독일어를 안 하는 분들이 가서 뭐 대단한 친절, 따뜻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서 지극히 독일스럽지 않나. 말이 나와서 마련인데 독일 종업원들은 왜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오명을 갖고 있나요? 진짜 그런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요즘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츤데레라고 틱틱대면서도 해줄 건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 독일 사람들이 약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좀 많긴 하죠. 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면 때 서운해하면 지는 맞아, 거구나. 맞아. 서운 지는 거죠. 그래서 네. 욕을 하면은 굉장히 무뚝뚝하게 표정은 그런데 다 해줘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런 물론 반전 뭐 매력이 이런 있는 사람 거죠.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지만 네, 친절한 사람들도 많죠.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음. 같고 독일에도 뭔가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그쵸. 생각은 네. 드는데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하게 되고요. 그 집도 제가 얼굴이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지기 전까지는 어려웠었어요. 이분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님들 많이 몰리면은 좀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 거기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거의 안 바뀌고 저도 갈 때마다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고 음식이 저는 좀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거기서 파는 웬만한 메뉴들은 시켜도 실망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특히 맥주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워낙에 신선합니다. 그 집에서 파는 헬레스 그러니까 필스 맥주에 비슷한 느낌의 그런 밝은 맥주도 그 홉 향이 굉장히 신선하고요. 네. 그리고 바이센비어 밀맥주죠. 밀맥주도 맛있고요. 시즈널 비어라고 해서 약간 둥켈 느낌이 드는 맥주로 뭐 그거는 겨울에 파는 거랑 여름에 파는 게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그런 맥주들 시켜서 드셔도 아주 음식과 잘 어울리고 또 맥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시켜 드실 수 있는 뭐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일 주스 뭐 이런 것들 특히 독일에서는 과일 주스에다가 탄산수를 좀 섞어서 먹는 걸 아주 즐깁니다. 네. 이걸 보통은 어떤 과일 이름을 붙여서 숄레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애플 숄레 독일어로는 아펠 숄레 또는 애플 주스란 말로 아펠 자프트 숄레 어려우니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애플 숄레라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걸 시켜 드시기만 하기만 해도 네. 거의 뭐 독일 여행의 어느 경지에 오른 게 되지 않을까 그쵸.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독일에서는 술 꼭 드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과일 주스도 많이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쿨투어 브라우라이라고 하는 그 양조장 식당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얘기한 건 좀 구시가 쪽하고 이 산자락에 있는 성 얘기만 했지만 노이엔하임이라고 하는 지역도 빠뜨릴 수가 없죠. 좋죠. 식도락의 마을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지난 저랑 시호 씨가 하이델베르크 최근에 같이 갔던 게 언제죠? 12월 초였죠. 열흘쯤 됐나요? 일주일 됐나요? 거의 열흘이 사실 된 것 그때 같아요. 네. 우리 방송 녹음하러 갔었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방송 녹음하러 갔었는데 그 방송 녹음이 지금 오늘로 미뤄진 건데 그날 녹음 장비 가지고 갔다가 거의 뭐 먹다만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그날은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크리스마스 마켓도 좋았는데 맞아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그날 와인 마시고 맞아요. 치즈 먹고 그 치즈 그 노이엔하임에 있는 한 프랑스식 네, 프로마주 네. 가게였죠. 그 주인장이 이름이 장루이였나요? 맞습니다. 장루이가
저 리옹 근처에서 이사 온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독일 여자고 화가였죠. 네. 화가가 그린 그 그림들로 안에 다 치장해 놓고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아니면은 저 부르고뉴 지역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쥐라 산맥 근처에서 온 아주 오래된 그런 오래 숙성시킨 치즈들을 쫙 팔고 했던 그런 그분한테 추천받아서 치즈도 썰어다가 정말 맛있었어요. 부르고뉴 와인 한 병 사다가 함께 올라가서 마셨던 그 기억. 그게 점심 식사였죠? 맞아요. 그러느라고 우리 간단하게. 녹음 못하고 크리스마스 마켓 가서 또 글리바인 또 마시고 뭐 그러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 노이엔하임 지역이 사실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는 독일을 놀러 오시는 여행자분들에게 독일의 매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좀 거주 지역을 보시라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드려요. 아, 너무 좋죠. 독일만의 특수성들이나 장점들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또 정원이라든지 네. 담장 아니면 창가를 어떻게 꾸며놓는지 또 그런 사람 사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산책하는 느낌 자체가 좋잖아요. 맞아요. 노이엔하임 지역이 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 둔치에 또 사람들이 여름이면 즐기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는 프랑스 교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가 프랑스인들 맞아요. 취향에 좀 맞는 곳인 것 같아서 마켓이 서면 그 마켓 분위기도 그렇고 정육점이나 빵집이나 카페 분위기도 프랑스 사람들의 분위기 혹은 프랑스 교민들을 위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 길에서 여러 가지 먹을 것들도 살 수 있고 거기서 또 초락자의 길이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멀지 않고. 네, 바로 연결되는 그 산책길 따라서 여행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쿨투어 브라우라이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식당 한 곳과 이시오 씨가 소개해주신 붉은 황소라고 하는 집, 숨 로텐옥센이라는 집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맛있는 여행 코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시오 벌써 씨. 이렇게 나. 네,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어떻게 오늘 녹음 재미있으셨습니까? 저 너무 즐겁게 했어요. 너무 과식적인 것 같은데요.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도 첫 회 녹음 때보다는 좀 편했고요. 같이 얘기하니까 훨씬 더 수월한 것 같고 또 시오 씨가 첫 녹음인데도 굉장히 잘해주셔서 제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초대해서 다른 여행, 다른 도시 함께 여행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야 그럼 영광이죠.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코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죠. blog.naver.com/germanbike GERMANBIKE로 들어오시면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 코너에 여러분들의 의견들, 오늘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같이 여행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의견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이튠즈나 팟빵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기대하도록 할게요. 다음 여행지 소개를 좀 해야겠죠. 3부와 4부에서 다룰 여행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수도인 스트라스부르와 그 인근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소리는 하이델베르크 거리에서 녹음했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나왔던 이 소년들의 학교에서 연습 많이 했더라고요. 플루트라든지 여러 관악기들을 통해서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